예, 그 앞에 오전 세션이 신진 연구자 네트워크 세션이었다면 이번 세션은 뭐 베테랑 세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주제는 어쨌든 뭐 그렇지 않고요. 뭐 첨단에 있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내년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창립 10주년이고 기본소득 연구 한국에서는 연구가 된 지는 그보다 좀 더 오래됐는데 그때 어쨌든 하시던 분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기본소득의 시대에 맞게 뭐 고쳐 쓰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제목과 관련해서 제4차 산업혁명은 저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나 여기 계신 분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예측되는 기술의 어쨌든 엄청난 변화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인용해서 쓰는 거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화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기본소득은 어디에 정당성을 두고 있고 뭐 어떻게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관한 논의를 이번 세션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발표자 세 분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네트워크 대표이시기도 한 한신대 강남 선생님 네,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 이사이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인 금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어쨌든 두 명의 공동 저자로 되어 있지만 한신대 SSK 팀의 권정인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탈노동사회 탈자본주의 기본소득 기반과에 대안이고요. 일단 먼저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대한 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디지털 전환 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 플랫폼 자본주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자본주의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셔니색 그러니까 영국 그 노동당 맥도날드 그룹의 자문을 하는 셔니색 연구를 보면은 2008년 위기하고 거기에 따른 금융정책, 그러니까 뭐 초저금리라든지 양자 완화라든지 이게 이 플랫폼 자본주의로 금융적인 그 플로어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 밸런싱 때문에 이 금융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영에 가깝게 수렴하고 그리고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전부 다 기술 혁신 기업 쪽으로 몰려 들어갔다. 그래서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7년이 딱 되면은 뭐 올해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플, 구글,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 세계 5대 슈퍼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그냥 뭐 빵 하고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항상 위기 속에서 재구조화됐다는 겁니다. 9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은 연속된 과정입니다. 컴퓨터. 그런데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디지털 전환에서 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2008년 위기 이후에 대응 방식, 재구조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전환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디지털 전환 또는 컴퓨터 디지털라이즈 이건 계속됐던 겁니다. 90년대부터 뉴 이코노미니 닷컴 버블이니 뭐 이런 거 다 그때 나왔던 얘기고 또 이 노동 투입이 축소된다는 얘기도 그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새로운 국면은 뭐냐?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AI가 아니라 GI, 제너럴 인텔렉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플러스 AI, 플랫폼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AI, 이것은 제너럴 인텔렉트. 근데 이게 단순히 생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환과 소비, 심지어는 스마트 시티처럼 사회적 재생산 전체에 걸쳐 있는 인프라를 이 플랫폼 기업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회 전체에 대한 재구조화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 강남훈 선생님 발제로 나오는 부분 생략하기로 하고요. 일단 처음은 데이터의 중심성입니다. 인재자본주의론이나 포스트 오페라이스모 학자들은 비물질 생산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비물질 생산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더 GDP 비중이 많아지면서 혹은 신자유주의 이후에 일관된 과정입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를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얘기는 아니죠. 플랫폼 자본주의 뭐냐?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비물질적이냐? 아닙니다. 이건 물질적입니다.
뭐냐? 데이터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과 데이터는 구별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기록된 겁니다. 어떤 기록이냐? 추출되고 정돈되고 분석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일종의 이게 원유가 아니라 정제된 석유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데이터는. 물론 이게 원재료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AI를 개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 빅데이터 인클로저를 통해서 발전한다. 데이터의 중심성이고요. 데이터의 물질성 그리고 중심성. 그러니 네트워크 효과가 이윤 창출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차 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사실 신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포디즘의 린 프로덕션의 연장선에서 이해합니다. 설비를 축소했으니까 우버는 자동차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는 뭐 어떠한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린 프로덕션이 자동차 공장에서 했던 일은 과잉 설비 축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굉장히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과잉 설비를 축소합니다. 지멘스라든지 그 제너럴 일렉트리닉 같은 산업 플랫폼이 하는 것도 과잉 설비의 축소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일반 법칙인 린 프로덕션이라고 볼 수 있냐?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비 축소가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교차 보조, 양면 시장 전략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이용자 수를 키우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는 무상으로 계속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데이터를 누가 다 몽땅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야만 크는 거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 소유가 필연적 기결입니다. 독점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게 AI 개발에 뛰어들면은 이게 어떤 특정한 분야가 없어요. 자동차 산업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영역을 하죠. 화학기업들은 화학기업에서의 독점을 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스마트 시티 사업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리존적 방식의 확장이라고 부르던데 생산기업과 다른 거죠. 결국은 이 AI 개발 그리고 차액지대 사실상 그냥 토지지대처럼 그냥 따먹는 게 아니라 생산을 통한 지대화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결국은 캐피탈리즘 에서 서비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죠. 자, 일자리 없는 사회요. 뭐 플랫폼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일자리 없는 사회. 사실 플랫폼 자본주의 이전에도 일자리 없는 사회에 대한 염려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두 가지 상반된 예측이 있습니다. 희소화에 대한 강한 태제들이 있죠. 뭐 굉장히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프레이 오스봄 그 옥스퍼드 마틴 스쿨 학자들의 연구물이 있었고 세계경제 포럼의 연구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약한 반론은 직업이 대체되는 게 아니다. 직무가 대체되는 거다. 그러니까 직무가 줄어들 뿐이지 직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강한 반론은 이건 뭐 한국에도 뭐 양재인 선생 등 뭐 굉장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체 효과는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완 효과 있고 생산 효과가 생긴다. 뭐 등등등등.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쨌든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면은 옛날 산업혁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죠. 아까 브린 율프슨 맥카페 그레이트 디카플링처럼 사실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제 반론은 반론 2는 생산 확대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확대가 만약 없다면 기술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술적 실험을 낳습니다. 막스 자본 1권 13장 6을 보면 보상이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요. 결국 A라는 직업이 없었으면 B가 생길 거라는 것을 격렬히 반대합니다. 그런 거 없다. 결국 나오는 건 상대적 과잉구밖에 없다. 상대적 과잉구를 생산하는 건 자본주의 필연적인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그런데 왜 자본주의는 케인즈주의 시대에 50년, 60년대에 완전 고용에 도달했을까요? 확대적 생산, 무한 팽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없어졌는데 B가 2개 생기는 거예요. A가 10개 없어지면서 B가 100개 생긴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됐다. 그런데 생태적 한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돌아갈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생태적 한계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자합이 어디서 생기느냐? 사회 재생산의 전면적 상품화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를 해체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더 해체시켜 갈 거고 모든 사회 서비스를 상품화할 것이고 더 많은 이 상품 노동들을 찾아내서 이 시장 일자리 해법을 만드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렐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계급이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서번트 에서 클래스.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닙니다. 프레카리아트, 가이스탠딩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인 계급이 등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 이런 예측에서 저는 강한 발로는 틀렸다. 약한 발로는 그럴 수 있다. 어쨌건 이러건 저러건 생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기본소득 옹호론의 표준적인 일자리 관점은 일자리 양극화론이죠. 신고전파는 숙련편향 기술 변화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 혁신은 고임금 일자리는 아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에서 틀린 걸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 반복 대체 가설, 그러니까 루틴한 일들은 다 없어진다.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한 아주 이렇게 창조성을 요구하는 고임금 일자리 또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 감정 노동들 이런 것만 남다. 완전히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 중간층 일자리는 공동화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이 얘기는 상당히 증거를 통해서 그 아우토 앤도이라는 사람이 증거를 통해서 쭉 얘기해왔던 겁니다. 그 결과 긴노동과 부노동이 엄청 확대가 됐고 그리고 전통적인 고용보험과 노동법적 보호장치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아예로 학자인 스테파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게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자, 현재적 지평. 지금 컨템퍼리 캐피탈리즘 그렇고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가 있고 그럼 현재적 기본소득 논의 현재적 지평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있는 건데요. 현재적 지평은 두 가지입니다. 플랫폼 자본주의와 일자리 없는 사회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어적 사회정책적 대응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EITC 하자. 그러면 정부가 일자리 보장, JG라고 써있는데 잡 개런티를 뜻하고요. 일자리 보장을 하자.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10년 후에 기본소득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후순위로 배열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지뢰저하나 일자리 소득 탈동자화에서 어떤 강력한 필요성을 찾을 때도 이 문제는 계속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불평등 해소의 기본소득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우리가 입증하더라도 정말 차차기 정책으로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면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건 뭐냐? 현재 자본주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자. 그리고 그 분명한 인식과 분배 정의론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분배 정의론 공유 배당론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유 기반 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핵심 문제는 데이터는 누구한테 속하는가. 강남원 선생님의 그 셰프리 가치론 가지고 한 데이터 가치론도 일종의 데이터는 누구에게 속하는 것을 해명한 하나의 이론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다루는 문제는 사실 이거 앞에 서문이고요. 보다 이론적인 문제인데요. 탈노동 사회는 탈자본주의와 같은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일부 네그리안들이 얘기하듯이 자본의 포퓰리즘이 정말 도래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탈자본주의가 어떻게 정의돼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좌파 기본소득론자들이 얘기하는 지급 수준 문제, 이게 해방적 기본소득에 대한 유일한 지표이냐, 돈 많이 주면 해방적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자본주의와 생산적 노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혁신과 사회전환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인 사회정책적 차원, 예를 들어 노동정책적인 협소한 차원이 아니라 시민됨이라든지 시티즌이 혹은 자유, 평등 이런 어떤 공동체적 가치 속에서 사회정책적인 어떤 보호를 갖다가 재구성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분배 소유 정의론적인 차원이라든지 탈자본주의적 사회전환의 차원을 결합시켜서 일종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대중과세는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 월프슨 식으로 그레이트
디카플링이 일어나는 시대에 불가능한 겁니다. 공유 모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플랫폼 기업에다 과세하든지 뭐 어디 조세 도피처에 도망가서 서버 놓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다가 어떻게 국제적인 과세 체제를 만들든지 그게 아니면 소유관계의 혁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제가 소유관계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통파의 관점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판파레스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공공소유는 소득분배에 대한 특정한 유형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1995년 책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자본주의 사회의 공기업이 국민들한테 배당합니까? 또는 소비에트 국가의 전인민족 소유가 국민들한테 배당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법률적으로 공공소유라고 해서 퍼블릭 오너십이라고 해서 그게 공유업 배당과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탈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지표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는 화폐 환류 법칙의 변형을 통한이 아닙니다. 변형을 위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형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화폐 환류 법칙을 바꾸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탈노동사 이제부터 뭐 빨리빨리 할게요. 아시는 게 많을 테니까요. 탈노동 사회 탈자본주의로 좀 비판할 필요가 있고요. 리프킨 가장 기술 결정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주목하는 건 제어의 성격입니다. 제어가 비례적이다, 비경합적이다, 한계비용 제로다. 그러니까 이건 거래될 수 없는 건데 얘네들이 뭔가 이 지적 재산권으로 막 막아놓고 거래를 하고 억지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은 노동과 이용 사이의 연관관계가 파괴될 거다. 여기에 깔려있는 것은 노동 투입 없이도 경제가 작동한다면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는 메이슨의 책에서도 되풀이 됩니다. 메이슨 역시 이제 디지털 재화에 대한 리프킨 설명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통 막스주의의 토화노동 가치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디지털 자본주의는 안정적 기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놔두면 그냥 야만으로 갈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메이슨이 리프킨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놔두면 야만으로 가니까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정책 개입의 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들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셔리색 역시 2016년에 가속주의라는 강령을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노동투입 축소를 탈자본주의와 동일하게 하는 어떤 지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사실 2017년, 18년 책에서는 투하노동 가치론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 태제인데요. 자동화를 통해서 노동 투입을 축소하는 가속주의. 이게 좌파 정치 전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더 높은 기본소득, 더 많은 자동화, 가속적 탈자본주의. 저도 찬성해요. 자동화의 임금 하락 효과를 역전시킨다라는 이런 전략인데 단지 문제는 여기 이 2016년 책의 이론적인 전제, 투하노동 가치로 예를 들어 노동 투입이 없다 그러면 생산적 노동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아니냐, 자본주의가 망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바스타니 그러니까 뭐 완전 자동화된 럭셔리 꼬무니즘이라는 이런 가설도 이제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거고요. 저희 비판은 그렇습니다. 일단 막스 연구 또는 막스주의 두 조류를 구별해야 되는데 전반기 막스주의는 노동자 계급 막스주의였고 투하노동 가치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생산 패러다임입니다. 생산주의, 프로덕티브 패러다임이고요. 그 1968 이후에 막시즘은 사회판적인 막스주의라고 부르고 뭐 신독해, 새로운 독해라고 부르죠. 뭐 바카우스부터 하이니까지 독일학자들이고 영미권에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미권의 오픈 막시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건 여기에 따르자 그러면 가치는 사회적 관계고 이해가치 원전 추상론입니다. 여기 덧붙여서 시차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상품 가치는 투하 노동 시간량이 아니라 미래 시제에 투하되어야 될 노동 시간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경제학에서 추상 노동학파들이 주로 다 얘기한 거고요.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신독해의 관점에서 보면 가치 형식 없는 실체가 없다. 가치 척도 화폐 없이는 가치 실체와 가치 형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화폐론적 가치론입니다. 즉 실체 뭔가 이 생산적 노동 또는 추상적 노동의 시간이 원래 있는 거고 은폐되어 있는 건데 그게 마치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화폐에 표현되는 게 아니라
화폐 표현됨으로써 비로소 사회적으로 실체가 재구성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이 생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화폐와 교환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노동이 생산적이고 노동자가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라고 생각한다. 막상 그렇게 본 거다라고 의견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비판 2인데요. 디지털 자본주의만 유독 불안정하냐.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거지 디지털 자본주의가 뭐 유독 더 불안정하냐. 리프킨 메이슨의 문제는 이걸 지적재산권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보는데 뭐 구글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은 오픈 리소스를 다 허용하면서도 기대 추구를 하죠. 네트워크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주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본주의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네그리안들이 이 점에서는 조금 낫다. 물론 네그리안의 문제는 뒤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윤 창출 자체가 생산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로 바뀌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임대만 해주고 그리고 디지털 재화를 매번 업그레이드하듯이 베타 버전 출시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듯이 계속 혁신을 하면서 일종의 슈페터적인 방식으로 계속 혁신을 하면서 그거 자체가 이윤 창출일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70년대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자본의 고민주의. 이 사람들 주장은 비물질 생산이 확대됐다라는 건데 사실은 원래 화폐 자체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거죠, 그 자체가. 그 안에는 어떠한 고유한 사용가치도 없고 사회적 사용가치만 있다. 이렇게 자본에서 얘기를 하죠. 비물질 생산이 와서 등장해 전면화됐기 때문에 척도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치 척도가 위기가 왔다. 그래서 측정 불가능하다.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연결되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척도의 위기나 측정 불가능성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자연적 척도하고 사회적 척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연적 척도는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키를 재려고 그러면 메타로 재요. 메타는 우호 메타가 빠르게 있습니다. 이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척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측정 과정에서 척도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 척도라는 거. 그것을 주상적 노동이라고 그러건 화폐라 그러건 뭐라 그러건 측정할 때 척도가 생기는 거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리 정해져 있는 거라 그러면은 사실 오늘날 같은 화폐제도 불가능하죠. 금화 시대, 금속 화폐 시대에도 척도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측정 과정 속에서 정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2013년 이후에 앵스터, 슈레더, 뭐 포스턴 등을 쭉 얘기했고요. 따라서 측정 불가능성으로부터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부의 소유자라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데 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기본소득이 나옵니까? 만약 측정이 불가능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나오면은 시간? 시간을 측정해 주십시오. 시간을 측정해 주십시오. 물리적 시간은 이게 물리적 시간이라 척도가 있네요. 이건 자연적 척도죠. 네, 막스의 기계에 대한 단상. 아까 강남훈 선생님이 인용하신 그 구절들인데요. 사실 그 인용하신 거는 막스가 쓴 구절이 아니라 막스가 딴 사람 걸 인용한 건데 자기가 찬성하면서 인용하는 거라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자동화를 통한 노동 토입 축소와 탈자본주의 연동한 논의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완전히 자본주의에서 탈자본주의로 기술을 통해 이행한다는 것은 일본에 채택하지 않았고 이건 하이니가 영어 논문에서 잘 밝힌 바고요. 오히려 일본, 자원 일본, 완성된 자원 일본에 채택된 것은 이 자동화를 통해서 기술적 실업이 생기고 그리고 보상이론을 비판하고 상대적 과잉이고 개념 이런 게 이제 채택된 겁니다. 어쨌건 자본의 고민주의라는 것은 도래하지 않았고요.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은 플랫폼 자본이 통제하는 GI 그리고 조세형 기본소득 플랫폼 자본한테 주로 조세를 걷는 거겠죠. 이게 사실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얘네들 서버를 갖다 꽁꽁 조세 도피체에 숨겨놓고 있어가지고 뭐 거래세로 하건 뭐로 하건 참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일반 지성 자본주의와 탈자본주의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지성 자본주의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GI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비 기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형 기본소득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화폐 환류 법칙은 불변입니다. 화폐는 자본가의 수중에서 흘러나와서 교환과 소비를 거쳐서 자본가의 수중으로 돌아갑니다. 플랫폼 자본의 수중으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상하 플랫폼이 다른 생산 기업들을 다 장악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현재 자본주의보다 저는 이게 진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사회 형식으로 자동적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리프킨이라든지 메이슨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게 제 비판의 핵심이고, 두 번째 탈자본주의는 그건 뭐냐? 이건 정의를 해야 되겠죠. 공유에 대한 모든 소유를 전제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생산수단이나 사회적 소유라는 식의 정통파 막시즘의 이야기를 제가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요. 화폐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화폐 환류 법칙을 바꾸기 위해서 소유권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소유권의 형태들, 예를 들어 우리가 퍼블릭 플랫폼을 한다든지 또는 뭐 카만 플랫폼을 한다든지 플랫폼 코오퍼레이티브, 플랫폼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는 그런 공유 플랫폼에서 이제 출발해야죠. 그 공유 플랫폼의 화폐는 생산 기업으로 이렇게 뜯은 거고, 임대료 등등을 뜯은 거고, 그게 전 국민한테 배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시민은 배당받은 공유 배당을 가지고 뭐 생산 기업부터 물건을 산다든지 뭐 등등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 지성 자본주의에서도 화폐 환류 법칙 전체를 갖다 플랫폼 자본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단지 우리가 탈자본주의라 그러면 그 플랫폼 자본주의의 사회적 형식을 바꾸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R&D 파이 그 정책에 대해서 좀 화를 냈던 거고, 그런 거 하려고 처음부터 퍼블릭 플랫폼으로 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공유지분권 모델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엄내했던 겁니다. 네.